종을 3번 치면 심장이 멈춰요. 진짜예요, 할아버지. 대한민국 제12 백회장은 자신의 앞에 엎드린 누더기 동자승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아이를 끌어내려는 순간 동자승이 회장의 손목을 덥석 잡았죠. 지금 맥이 4번에 한 번씩 끊기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심장 비밀을 꿰뚫어 본 아이의 말에 백 회장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죠. 아이의 눈이 20년 전 세상을 떠난 숨겨둔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고 죽음의 종소리는 정말 울리게 되는 걸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무진사 일주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안개가 산사를 통째로 삼킬 것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죠.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귀에는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운데 차에서 백발의 노인 한 명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75살의 대기업 회장 백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없이 걸었지만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조여오는 듯 미간을 찌푸리는 횟수가 잦았죠. 비서실장 남기석이 재빨리 도연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57살의 기석은 20년 넘게 도연을 수행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장의 얼굴빛이 어두운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가 서려 있었죠. 최근 한 달 동안 도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고 새벽이면 흉통과 함께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했지만 도연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무진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언론에는 비공개로 처리했고 경호도 평소보다 강화했죠. 도연에게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찰 입구에는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기업의 회장이 온다는 소문이 퍼진 것인지 사람들은 경호원들 사이로 고개를 빼고 회장을 보려 애썼죠. 그때였습니다. 신도들 사이를 비집고 작은 그림자 하나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누더기처럼 낡은 승복을 입은 아이였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동자승이었는데 머리는 삭발되어 있었지만 볼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연우였습니다. 연우는 회장 앞에 갑자기 엎드렸습니다. 마치 온몸으로 길을 막으려는 것처럼요. 경호원들이 화들짝 놀라 아이를 끌어내려 했지만 연우는 바닥에 이마를 박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을 3번 울리면 심장이 멈춥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연우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 꼬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들어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11살 아이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 진지했습니다. 연우는 갑자기 손을 뻗어 도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맥이 건너뛰어요. 4번 중에 한 번씩 끊기고 있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목 위에 닿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주치의와 비서실장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종은 울리면 안 돼요. 연우는 손목을 놓고 종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종각 기둥 아래에서 멈췄고 연우는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는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요.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비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살의 부회장 백진표였습니다. 진표는 도연의 아들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부자라기보다는 권력을 다투는 경쟁자에 가까웠습니다. 진표는 연우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짜증과 함께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행사 망치게 놔두지 마라. 당장 저 아이를 치워. 경호원들이 연우를 양쪽에서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연우는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끌려가면서도 도연을 향해 한 번 더 입을 열었죠. 종치는 사람 손이 떨릴 거예요. 그 떨림이 사고를 만들어요. 그 말을 끝으로 연우는 신도들 뒤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어두웠죠. 회장님, 저 아이를 함부로 내쫓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이가 말한 것들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아이가 잡았던 손목에서 아직도 서늘한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경호원에게 밀려난 수행원 한 명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연우가 갑자기 멈춰서서 바닥을 내려다보았죠. 여기 젖었어요. 연우가 가리킨 곳에는 희미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물기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기름 같은 것이 번져 있었죠. 사찰 마당에 기름 자국이라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우만이 그 자국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끌려갔습니다. 예불 시작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종각에서는 승려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신도들은 법당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고 새벽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도연은 법당으로 향하면서도 자꾸만 종각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을 3번 울리면 심장이 멈춘다. 그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진표가 도연의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런 거지의 말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불 끝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시죠. 도연은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진표의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조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보다는 오늘 행사가 무사히 끝나는 것이 더 중요한 눈빛이었죠. 예불이 시작되기 5분 전이었습니다. 도연은 법당 앞 계단에 섰습니다.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려 했지만 공기가 폐 끝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죠.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 멈추고 다시 뛰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기석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의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종멈. 그 순간 종각에서 승려가 종을 치기 위해 닭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우가 끌려간 곳은 사찰 뒤편에 있는 낡은 선방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방이었죠. 경호원들은 아이를 그곳에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연우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딛고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죠. 아이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이미 익숙한 사람처럼요.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파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79살의 묘연이었습니다. 묘연은 이 사찰에서 행자로 일하며 연우를 돌봐온 사람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보리차가 담긴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그랬구나. 묘연의 목소리는 꾸짖는 것 같으면서도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묘연은 아이 앞에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회장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연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묘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연우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울음소리로 세상과 소통할 때 연우는 주변 사람들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커가면서 그 능력은 더욱 예민해졌죠. 연우는 사람의 심장이 뛰는 리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간격, 걸음걸이의 박자, 목소리의 떨림까지도요. 그것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연우가 보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리듬이었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사람, 호흡이 끊기듯 이어지는 사람, 걸음이 흔들리는 사람. 연우는 그런 것들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묘연은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삭발한 머리는 까슬까슬했고 두피 아래로 핏줄이 비칠 만큼 피부가 얇았습니다. 그 회장님 심장이 어땠는데? 숨을 들이쉴 때마다 4번 중에 한 번이 끊겨요. 쿵, 쿵, 쿵 하고 가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뛰어요. 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부정맥이라 불리는 증상이었죠. 연우는 그런 어려운 용어를 알지 못했지만 몸으로 느끼는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위험하다고 한 거야.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종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금속이 우는 것처럼요. 원래 종소리는 둥글게 퍼지는데 지금 저 종은 소리가 찢어져요. 묘연은 연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은 언뜻 들으면 허무맹랑해 보였지만 지난 3년 동안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연우는 마을 이장 할아버지가 쓰러지기 하루 전에 그분의 걸음이 이상하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정말로 이장 할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한편 법당 앞에서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질 뻔한 것을 기석이 간신히 부축했기 때문이었죠. 경호원들이 재빨리 주변을 막아섰고 신도들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질끈 감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죠.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도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기석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주치의에게 연락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기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치의는 최근 검사에서 도연의 심장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의 일종이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석은 방금 전 동자승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맥이 건너뛴다는 말, 4번 중에 1번씩 끊긴다는 말. 그것은 정확히 부정맥의 증상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회장님, 저 아이를 다시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자승 말이야. 예. 아이가 한 말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종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사이로 종각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신 같다고 생각했던 아이의 말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진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도 걱정보다는 짜증이 먼저 올라왔죠. 아버지, 괜찮으시면 예불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 쉬어야 할 것 같다. 지금 쉬시면 안 됩니다. 언론에 건강 이상설이 나가요. 진표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았죠. 거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기업의 주가와 자신의 입지에 대한 계산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석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은 서울 가서 챙기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일정 취소하면 회장 건강 이슈가 밖으로 새나갑니다. 진표의 말에는 협박에 가까운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들과 눈싸움을 하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죠. 평생을 권력과 싸워온 사람이었지만 자식 앞에서는 그 힘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진표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이름은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진표의 수행원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위기관리, 보안, 그리고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일들까지요. 회장님, 저 아이를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전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기분 나쁠 정도였죠. 기석은 도윤의 눈을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빈 방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패선방에서는 연우가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종각에 멈췄죠. 연우는 귀를 막았습니다. 종각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묘연이 물었습니다. 연우는 창문에서 물러나 구석에 웅크렸죠. 종각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요. 금속이 비틀리는 것처럼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묘연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이 아이가 느끼는 것들이 진짜라면 종각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종치는 스님 손목도 이상해요. 어떻게 전에 다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을 줄 때마다 떨려요. 그 떨림이 닭목을 통해 종으로 전해지면 종이 이상하게 울려요. 연우는 자신이 느낀 것을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다고 믿기 어려운 분석이었죠. 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본 것을 다 말하면 안 된다. 왜요? 어른들은 진실을 싫어해. 특히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은 더. 연우는 묘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왜 잘못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묘연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패선방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죠. 그는 손에 과자 봉지와 음료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가에만 머물러 있었고 눈은 전혀 웃지 않았죠. 연우는 과자 봉지를 받지 않고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에게서는 이상한 느낌이 났기 때문이었죠.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심장 소리가 이 남자에게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텅 비었어요. 연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죠.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묘연이 연우를 뒤로 감쌌습니다. 노파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볼 일 없으면 나가주세요. 도윤은 과자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문을 닫기 전에 연우를 한 번 더 바라보았죠. 그 시선에는 분석하는 듯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우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떨었죠. 그 남자가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텅 빈 느낌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기석은 종각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며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죠. 기석은 종각 기둥 아래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연우가 유독 그쪽을 피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기석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기둥과 바닥이 만나는 곳에 있는 나사 하나가 유독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주변의 다른 나사들은 모두 녹이 슬어 있었는데 그것만 최근에 교체된 것 같았습니다. 기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울리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기석의 손목을 잡은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아무 표정 없이 기석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은 차갑다기보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석은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손목을 빼냈죠. 아침 공기 좀 쐬러 나왔네. 자네야말로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인가? 부회장님 심부름입니다. 예불 준비 상황 확인하러요. 도윤은 종각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기석이 무엇을 찍었는지 눈치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에 잠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예불은 취소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석은 그 말에서 걱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꼈죠. 탐색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건 회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네. 물론이죠. 다만 부회장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도윤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도 기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방금 찍은 사진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기석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후 기석은 사찰 관리소장을 찾아갔습니다. 60대의 관리소장은 오래전부터 무진사를 돌봐온 사람이었죠. 종각 점검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기석의 말에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을 비비며 시선을 피했죠. 그게 이미 안전 점검은 끝났습니다. 어제 부회장님 쪽에서 보내신 분들이 다 확인하셨어요. 어제요. 누가 왔습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양복 입은 젊은 분들이었어요. 서류도 다 갖춰서 오셨고 기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어제라면 회장이 도착하기 하루 전이었죠. 누군가 미리 종각을 점검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점검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건 부회장님 비서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원본 보관을 해주신다고. 기석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마치 무슨 일이 생겨도 흔적이 남지 않도록 미리 설계한 것처럼요. 기석은 관리소장과 헤어진 뒤 사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진사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외부와 연결된 길이 하나뿐이었죠. 입구 쪽에 작은 주차장이 있었고 그 옆에 방문객을 위한 안내소가 있었습니다. 기석은 안내소로 들어가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주차장과 입구에만 카메라가 있었고 사찰 내부에는 카메라가 전혀 없었죠. 신성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종각 주변에는 카메라가 없군요. 기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안내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법당이랑 종각 쪽은 스님들이 반대하셔서요. 수행에 방해된다고. 기석은 주차장 CCTV 영상이라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았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의 영상이 일부 삭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부분이 없죠?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확인해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삭제된 영상, 새 것처럼 반짝이는 나사, 미리 진행된 안전점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사찰을 빠져나와 진입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찰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야 했죠. 기석은 지인에게 연락해 어젯밤 톨게이트 통과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시간쯤 지나 답이 왔습니다. 어젯밤 10시에서 11시 사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무진사 방향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했다고 했죠. 차량 번호는 확인 중이었습니다. 기석은 다시 사찰로 돌아왔습니다. 예불은 이미 취소된 상태였죠. 도연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내일 새벽에 하시죠. 오늘 취소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진표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그의 시선은 종각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아이 말이 자꾸 신경 쓰이는구나. 어떤 아이요? 아침에 나한테 엎드렸던 동자승 말이야. 맥이 끊긴다고 했어. 진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죠. 그건 그냥 미신입니다. 아버지, 저런 거지의 말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거지해라. 도연이 천천히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 같은 것이 서려 있었죠. 진표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편 패선방에서는 연우가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묘연이 아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죠. 오늘 종은 안 울릴 거예요. 연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묘연은 아이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죠. 왜 그렇게 생각하니? 누군가 울리게 만들려고 하니까요. 일부러 울리게 만들려는 건 결국 실패해요. 연우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이 아이가 말하는 것들은 항상 나중에야 의미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기석은 방에서 휴대폰을 들고 낮에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종각 기둥 아래의 새나사. 그것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죠. 기석은 오래전 알고 지내던 구조 엔지니어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익명으로 출처는 밝히지 않고요. 1시간쯤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건가요? 나사 교체 흔적이 있는데 원래 있던 것보다 규격이 작은 걸로 바꿔 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거운 하중이 가해질 때
연결부가 약해져요. 쉽게 말해서 사고 나기 딱 좋은 각도로 손 뗀 흔적입니다. 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감이 맞았던 것이죠. 종각은 자연적인 노후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종을 세게 치면 진동이 기둥에 전해지고 약해진 연결부가 버티지 못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었죠. 기석은 재빨리 사진을 저장하고 엔지니어의 답장을 캡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보안을 확인해 주세요. 기석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에 접근하려 했다는 뜻이었죠. 기석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종각의 윤곽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죠. 기석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설계된 것이다. 누군가 회장을 해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요? 기석의 머릿속에 진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아들이 아버지를.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자꾸만 돌아왔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종각은 어둠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에는 누군가의 차가운 계획이 숨쉬고 있었죠. 그날 밤 진표는 사찰 귀빈실에서 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퍼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진표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죠. 그것은 그가 초조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죠. 동자승 말입니까? 그래. 거지 같은 애가 무슨 예언자라도 되는 것처럼 굴더니 아버지가 그걸 믿는 것 같아. 진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서성이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죠. 50줄에 접어든 남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아 떼쓰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진표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건재한 동안에는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없었죠. 이 사회에서도 아버지 편이 아직 많았고 자신의 입지는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진사 방문은 진표에게 기회였죠. 그 아이 때문에 회장님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게 좋겠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표는 발걸음을 멈추고 도윤을 돌아보았죠. 뭐라고? 아이가 회장님 앞에서 불길한 말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 이런 식으로요. 사람들은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원인을 주면 다른 곳은 보지 않죠. 도윤의 말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진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그렇게 해. 다음 날 아침 사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거지 동자승이 회장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퍼졌죠. 아이가 나타난 직후 회장이 쓰러질 뻔했으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불길한 거야. 빨리 내쫓아야 해. 회장님이 왜 저런 애한테 신경을 쓰시는 거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는 폐선방까지 들려왔죠. 연우는 창문 아래 웅크린 채 귀를 막았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묘연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노파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사람들 말에 상처받지 마라. 저는 나쁜 말 안 했어요.
그냥 보이는 걸 말했을 뿐인데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묘연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동정심은 칼이 될 수도 있어.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걸 무서워하거든. 무서우면 공격하게 되고. 연우는 고개를 들어 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빛이 어려 있었죠. 한편 도연은 귀빈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흉통은 가라앉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답답했죠. 주치의가 처방해준 약을 먹었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도연이 기석에게 말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서려 했죠. 하지만 문 앞에서 진표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를 왜 부르십니까? 진표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죠. 내가 만나고 싶어서 그런다. 지금 상황에서 그 아이를 만나시면 안 됩니다. 언론에 이상한 기사 나가요. 언론이 뭐가 중요하냐? 주가가 떨어집니다. 회장님 건강 이상설에 미신까지 더해지면 시장이 흔들려요. 진표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빛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조급해하는 빛이 서려 있었죠. 도연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 원래 이랬는데 자신이 못 본 걸까요? 도연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주가보다 사람이 먼저야. 아버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반론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죠. 진표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석은 재빨리 방을 빠져나와 폐선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경호원 2명이 길을 막았죠. 비서실장님, 부회장님 지시입니다. 동자승은 일반인 접근 금지 구역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아이는 사찰 소속이잖아. 안전상의 이유로 격리 중입니다. 기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의 표정이 단호했죠. 그들은 회장이 아니라 부회장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경호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죠. 기석은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장의 뜻을 따르고 싶었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날 오후 도윤이 폐선방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죠.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 좋은데 가고 싶지 않니? 도윤은 연우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죠.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거 받고 여기서 나가. 서울에 좋은 시설 있어. 거기 가면 밥도 잘 먹고 공부도 할 수 있어.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아이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텅 비었어요. 도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표정을 되찾았죠. 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심장 소리가 들려요. 쿵쿵거리거나 두근거리거나. 근데 당신은 너무 조용해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연우의 말에 도윤의 입가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죠. 아이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넌 똑똑한 애로구나. 도윤은 봉투를 바닥에 던지듯 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묘연이 재빨리 연우 앞을 가로막았죠. 문이 닫히고 연우는 묘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을 바라보는 순간 연우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봤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그날 밤 진표와 도윤은 다시 만났습니다. 귀빈실 뒤편의 작은 정자에서였죠.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표는 눈썹을 치켜 올렸죠. 종각이 실패했다는 거야. 아직 실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눈치채고 있어요. 다른 방법도 생각해둬야 합니다. 진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를 향한 죄책감 같은 건 보이지 않았죠. 오직 목적을 이루겠다는 집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지? 회장님 건강이 원래 안 좋으시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쓰러지실 수도 있죠. 도윤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진표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그 아이 신뢰를 먼저 무너뜨려 아버지가 아이한테 마음을 주기 전에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죠. 하지만 그 미소는 눈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사찰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차가운 계획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죠. 폐선방에는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밖에서 나무 판자로 덧대어 놓아서 빛이 가느다란 틈으로만 스며들었죠. 연우와 묘연은 이틀째 그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2번 들어왔습니다.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죠. 예전에는 적어도 따뜻한 국이라도 나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묘연은 자신의 몫을 절반으로 나눠 연우에게 더 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연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묘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의 손을 꼭 쥐었죠. 나는 괜찮아. 너는 자라나는 몸이니까 많이 먹어야지. 연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삼키는 것이 쉽지 않았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아이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귀를 기울였죠. 2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한 명은 무거운 구두 소리, 다른 한 명은 조금 가벼운 발걸음. 무거운 쪽은 호흡이 거칠었고 가벼운 쪽은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연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묘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뭐라고? 저 무거운 발소리 사람이요. 걸을 때마다 숨이 끊기듯 쉬어요. 긴장하면 그래요. 뭔가 숨기려고 할 때. 묘연은 연우의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사람들의 작은 변화를 읽어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능력이 지금은 오히려 걱정스러웠습니다. 너는 본 것을 다 말하지 마라. 묘연이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죠. 한편 기석은 사찰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경호팀 일부가 진표 쪽으로 기울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기석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신도들 중에 전직 경찰 출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석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이름은 김상호였죠. 퇴직 후 불교에 귀의해 절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기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호는 빗자루를 멈추고 기석을 바라보았죠. 경찰 출신답게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종각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점을 못 보셨습니까? 상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요. 종각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도구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렌치인지 뭔지. 기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조 엔지니어가 말한 대로 누군가 종각의 볼트를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어젯밤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셨습니까? 아니요. 괜히 말했다가 오해받을까봐. 근데 기분이 이상해서. 기석은 상호에게 당분간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전직 경찰의 본능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기석이 귀빈실로 돌아왔을 때 도연은 창가에 앉아 종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내내 그렇게 앉아 있었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드실 약 가져왔습니다. 고맙네. 도연은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죠. 그 아이 말이야. 네. 자꾸 신경이 쓰여. 처음엔 미신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 도연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은 여전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우의 눈이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죠.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본 것 같은.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종각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석은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새 것으로 교체된 나사, 삭제된 CCTV 기록, 그리고 엔지니어의 분석까지요.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는 말인가?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죠. 평생을 기업의 수장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배신을 겪었지만 이번 일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진표는 알고 있나?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도연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졌습니다. 그날 밤 종각 담당 승려가 주지스님을 찾아왔습니다. 40대의 승려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스님, 저는 내일 종을 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오? 종각이 이상합니다. 제가 오래 종을 쳐왔지만 요즘 진동이 예전 같지 않아요. 닭목을 들어 올릴 때 기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승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지스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부회장님 쪽에서 내일 새벽 예불을 꼭 해야 한다고 하셨소. 회장님 쾌유를 비는 뜻이라고. 하지만 스님, 저는 정말.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종각은 어제 점검 완료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 담겨 있었죠. 승려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떠난 후 승려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에 다친 손목이었죠. 무거운 것을 들면 아직도 떨렸습니다. 연우가 말했던 것처럼요.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폐선방에서 연우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아이는 갑자기 눈을 떴죠. 종각 쪽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죠. 연우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묘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죠. 아이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경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맨발로 마루를 밟으며 바깥으로 나갔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연우는 몸을 움츠리며 종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종각 아래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볼트를 교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그 사람이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연우는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텅 빈 것처럼 조용한 심장이었죠. 도윤이었습니다. 연우는 뒤로 물러서다가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뚝 하는 소리가 났죠.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연우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땅을 밟았지만 아프지 않았죠. 그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폐선방 가까이 왔을 때 누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죠. 너 그때부터 기억나? 연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죠. 아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뭘 기억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우를 내려다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그 표정 속에는 차가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연우는 도윤의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억나느냐는 물음이 가슴속에서 메아리 쳤죠. 아이는 자신의 과거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살 이전의 일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했죠. 내가 뭘 기억해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한 발짝 다가왔죠.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도윤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죠. 그 남자를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폐선방으로 돌아온 연우를 묘연히 안아주었습니다. 노파는 아이의 차가운 몸을 감싸며 등을 쓰다듬었죠. 어디 갔다 온 거야? 발이 이렇게 차갑잖아. 연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묘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삼켰죠. 묘연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태어난 순간부터 2번 버려졌어. 연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이 묘연을 바라보았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묘연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진실은 너무 무거웠고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습니다. 한편 기석은 밤새 차량 기록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한 검은 승용차의 번호가 확인되었죠. 렌터카였습니다. 대여자 명의를 확인하니 진표의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증거를 눈앞에 두니 마음이 무거웠죠. 아들이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기석은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잠을 자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죠.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 있네.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기석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죠. 진표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나도 눈치챘어. 아버지가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나?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7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아들의 배신은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확인하고 싶었어. 정말로 그 아이가 그런 짓을 하는지. 도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기석은 가슴이 아팠죠. 평생을 기업 제국을 쌓아온 사람이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사랑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자승 말이야. 도연이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들었죠. 첫날 그 아이가 내 손목을 잡았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마치 예전에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회장님, 눈이 닮았어. 누구 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봤던 눈이야. 기석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우의 나이 사찰에 맡겨진 시기, 그리고 도연의 반응.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죠. 날이 밝았습니다. 예불은 그날 새벽 5시로 예정되어 있었죠. 진표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언론사 관계자들을 부르고 재단 사람들을 초대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도연 앞에 앉았죠. 회장님, 오늘 예불에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말에 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담담했죠. 알았네. 예불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종각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며 도연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 시각 진표는 도윤과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귀빈실 뒤편의 작은 방에서였죠. 아버지가 예불에 참석하시게 해야 해. 진표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주치의가 만류해도 회장님 성격에 참석하실 겁니다. 체면을 중시하시니까요. 종각은 확실한 거지. 볼트를 교체해뒀습니다. 종을 3개 치면 진동이 기둥에 전해지고 연결부가 버티지 못해 기둥이 흔들릴 겁니다. 운이 나쁘면 기둥 일부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진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에는 불안도 숨어 있었죠. 아버지를 해친다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죄책감을 눌러버렸죠. 한편 기석은 연우와 도연을 만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경호팀 중 아직 자신 편인 사람 2명을 불러 상의했죠. 예불 직전에 회장님을 폐선방 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와 잠깐이라도 만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회장님 쪽에서 눈치채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야 해. 하지만 그 계획은 이미 새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기석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윤은 기석이 폐선방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눈치채고 미리 손을 썼습니다. 연우는 폐선방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아이의 마음은 어두웠죠. 밤새 도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은 누구예요? 연우가 묘연에게 물었습니다. 묘연은 한숨을 쉬었죠. 누구 말이니? 어젯밤에 만난 사람이요.
마음이 텅 빈 사람. 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노파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 폐선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호원 한 명이 들어왔죠. 비서실장님께서 오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연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회장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기대는 금방 무너졌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죠. 기석은 도중에 가로막혔습니다. 도윤이 보낸 사람들이 길을 막고 섰죠. 비서실장님, 부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쁘네. 꼭 오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석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도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찰 곳곳에서 예불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신도들이 모여들었고 언론사 카메라도 설치되었죠. 종각 담당 승려는 창백한 얼굴로 당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종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 사람을 죽여요. 연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묘연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예불 시작 10분 전 종각 주변에서 미세한 금속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쿵 하는 낮은 소리였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우만 빼고요. 아이는 창문 너머로 종각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새벽 5시 무진사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법당 앞에는 수십 명의 신도들이 모여 있었고 한쪽에는 언론사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죠. 진표가 불러들인 재단 관계자들도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연은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당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주치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불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기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도연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왼쪽 가슴을 스쳤죠. 도연은 그것을 애써 무시하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진표는 아버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지만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죠. 도윤이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종이 3번째 울릴 때쯤 기둥이 흔들릴 겁니다. 진표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것 같았죠. 아버지를 해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스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습니다. 종각 앞에서는 승려가 당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3년 전 다친 손목이 아직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승려는 불안한 눈으로 종각 기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신도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을 밀치며 앞으로 뛰어나왔죠. 누더기 승복을 입은 작은 아이 연우였습니다. 종을 치면 안 돼요. 연우가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법당 앞까지 울려 퍼졌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연우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재빨리 몸을 피해 종각 앞으로 뛰어갔죠. 아이는 당목을 들고 있는 승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스님 손목이 떨리고 있어요. 그 떨림이 당목을 통해 종으로 전해지면 종이 이상하게 울려요. 진동이 기둥으로 가고 기둥이 버티지 못해요. 연우의 말에 승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이가 말한 것은 정확했죠.
승려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 진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연우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이 손을 들어 그들을 멈췄습니다. 잠깐.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했죠. 도연은 천천히 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야, 왜 그러는 거니? 회장님 심장이 아까보다 더 빨리 뛰고 있어요. 지금 종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큰 소리가 심장을 더 빠르게 만들어요.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간절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죠. 도연은 그 눈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눈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죠. 기석이 황급히 달려와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가슴 전체가 조여오는 것 같았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진표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당황함이 더 짙게 서려 있었죠.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우는 쓰러진 도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도연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었죠. 눕히세요. 목을 펴서 숨기를 열어야 해요. 연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기석은 아이의 말대로 도연을 조심스럽게 눕혔죠. 산소가 필요해요. 옷 단추 풀어주세요. 가슴을 압박하면 안 돼요. 연우는 의료 지식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의 말은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이었죠. 경호원 한 명이 응급키트에서 산소 마스크를 꺼내 도연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도연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죠. 그때 종각에서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종각 기둥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종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해요. 다들 물러나세요. 연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죠. 바로 그 순간 종각 기둥 아래에서 볼트 하나가 튕겨나왔습니다. 기둥이 크게 흔들리더니 한쪽으로 기울었죠. 종을 치려던 승려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닭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죠.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기둥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위험한 상태였죠. 만약 종을 쳤다면 진동으로 인해 기둥이 무너졌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신도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언론사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죠. 저 아이가 맞았어. 정말 종을 치면 큰일 날 뻔했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도연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아이의 손이 도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연우의 얼굴이 들어왔죠.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죠.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내 아들 눈이야. 연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죠. 75년을 살아온 노인이 아이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재빨리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사찰 앞에 도착했죠. 의료진이 도연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연우는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도연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도연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라.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구급차에 실린 뒤 기석은 연우에게 다가갔죠. 괜찮니? 연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긴장이 풀리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연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묘연이 달려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노파의 품에 안긴 연우는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죠. 진표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종각은 울리지 않았고 아버지는 살아있었죠. 도윤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습니다. 진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우를 노려볼 뿐이었죠. 그 작은 아이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도연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먼저 보였고 코에서는 산소 튜브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가슴에는 심전도 패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기석을 바라보았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도연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무사합니다. 사찰에 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거운 것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주치의가 다가와 도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늦었으면 심정지가 올 뻔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알겠네. 도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그는 기석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진표는? 기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연은 그 망설임에서 모든 것을 읽었죠. 알고 있어. 다 알아. 도연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가슴에 칼이 박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도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한편 사찰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연우를 저주한 거지 동자승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 덕분에 회장이 살았다며 입을 모았죠. 그 아이가 미리 알았던 거야. 종각이 정말 무너질 뻔했잖아. 아이 말이 다 맞았어. 신도들의 수군거림이 사찰 곳곳에 퍼졌습니다. 연우를 향한 시선이 180도 바뀐 것이었죠. 하지만 연우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폐선방에 웅크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괜찮니? 묘연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죠. 회장님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내가 누구 눈이라고 했어요. 아들 눈이라고. 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파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연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자신의 과거, 자신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진표는 사찰 귀빈실에서 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어두웠죠. 일이 틀어졌어. 진표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표정 없이 앉아 있었죠. 아버지가 저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대로 두면 안 돼. 아이 신뢰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표는 눈을 가늘게 떴죠. 어떻게? 아이가 회장님을 협박했다는 프레임을 짜면 됩니다. 언론에 흘리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리고. 진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일부 인터넷 기사에 이상한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대기업 회장에게 다가간 정체불명의 동자승, 협박 정황. 기사에는 연우가 회장 앞에 엎드려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죠. 기석은 그 기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백한 여론 조작이었죠. 기석은 재빨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연우를 사기꾼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회장의 약점을 알고 협박했다고 수군거렸죠. 연우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자신은 그저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협박이라고 불렀습니다. 묘연이 연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노파의 품에서 아이는 눈물을 삼켰죠.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말해요? 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것을 노파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11살 아이에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병원에서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석이 태블릿을 들고 왔을 때 도연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죠. 진표지시군. 그렇게 보입니다. 저 아이를 데려와. 내가 직접 보호할 거야.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진표가 경호팀 일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석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다시 패선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죠. 너만 조용히 사라지면 다 끝나.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죠. 연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서 일이 복잡해졌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죠. 그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몰라도 돼. 그냥 여기서 나가. 묘연이 연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파의 눈빛이 단호했죠. 이 아이한테 손 떼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도윤은 잠시 묘연을 바라보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문을 열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죠. 회장님이 이 아이 출생을 알게 되면 부회장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윤은 사라졌습니다. 묘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연우는 묘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 출생이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아줄 뿐이었죠. 다음 날 도연은 기석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아이의 DNA를 확인해라. 조용히. 기석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이가 쓰던 컵이나 칫솔, 뭐든 확보해. 그리고 내 혈액 샘플과 비교해봐.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눈빛에서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죠. 회장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기석은 조심스럽게 패선방을 찾아갔습니다. 묘연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연우가 쓰던 물컵을 가져왔죠. 연우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기석은 서울로 돌아가 친분이 있는 의사에게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이었죠. 한편 진표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두려웠죠. 만약 그 아이의 정체가 밝혀지면 자신의 입지는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진표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기자에게 제보하겠습니다. 거지 동자승이 회장을 협박했다고. 더 자극적으로. 진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에는 불안도 숨어 있었죠.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정체불명의 동자승이 대기업 회장을 협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기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터진 날 무진사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왔고 방송 차량이 주차장을 가득 메웠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을 협박한 정체불명의 동자승, 미신으로 재벌가를 흔든 거지 아이. 사람들은 연우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아이가 회장의 약점을 알고 돈을 뜯으려 했다는 내용까지 실렸죠. 모두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연우는 폐선방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귀를 찔렀죠. 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연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묘연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아니야. 너는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를 미워해요? 저는 그냥 보이는 걸 말했을 뿐인데. 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진실보다 거짓을 더 쉽게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11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각 도연은 병원 VIP 병실에서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석이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도연의 얼굴에는 분노가 짙게 서려 있었죠. 진표지시군. 그렇습니다. 익명 제보자의 IP를 추적했더니 부회장님 쪽 라인이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린아이까지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보호해야 해. 당장.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몰려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기사로 맞받아쳐. 내가 직접 성명을 내겠어. 저 아이는 나를 구한 은인이라고. 기석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단호했죠. 한편 기석은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석은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에게 건네기 전에 자신이 먼저 확인해야 했죠. 차 안에서 봉투를 열었을 때 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7%, 피검사자와 대조군은 직계 혈연 관계입니다. 기석은 한참 동안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마음이 복잡했죠. 연우가 도연의 손자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기석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기석의 손에 들린 봉투를 힐끗 보았죠. 그거 뭡니까? 업무 서류야. DNA 검사 결과 아닙니까? 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죠. 기석은 도윤을 밀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석은 봉투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봉투를 열어 서류를 읽었죠.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렇구나. 그 아이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처음이었죠. 회장님, 연우가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들이.
기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20년도 더 전 일이야. 젊었을 때 잠깐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 나중에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었지.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래전의 후회가 밀려왔죠. 그 아이가 죽었다고 들었어. 사고로. 그런데 연우가 그 아이의 아들이라면. 손자시군요. 그래. 내 손자야. 도연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돌아온 느낌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표에게 달려가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했죠. 아버지가 그 아이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진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럼 내 상속 지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그 아이를 인정하시면 진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서성이며 머리를 쥐어뜯었죠. 안 돼.